며느리가 제 반찬 사진을 올리며 저를 시어머니 갑질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본 건 조카 며느리가 보내준 캡처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열무김치, 손주가 좋아한다던 동그랑땡까지. 그런데 사진 위에 적힌 글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또 시작된 시어머니 반찬 폭탄. 안 받으면 삐지고 받으면 생색. 이게 고부 스트레스지 뭐.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반찬들은 제가 억지로 들이민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어머님, 동그랑땡은 잘 먹던데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장을 받고 손목이 저려도 고기를 다졌습니다. 손주가 먹는다니까 짜지 않게 간을 맞췄고 며느리 힘들까봐 작은 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 너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제 반찬을 찍어 사람들에게 올렸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에게 억지로 반찬을 떠안기는 사람처럼, 마치 제가 생색내며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 생신상 위에 제가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엄마 드리려고 직접 준비한 반찬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만들던 반찬이 친정 앞에서는 며느리의 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며느리에게 반찬을 자꾸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애가 요즘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제가 해주면 입에도 안 되는데 어머님 반찬은 잘 먹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바로 풀렸습니다. 손주가 제 반찬을 잘 먹는다는 말은 어떤 칭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멸치를 고르고 좋은 고기를 조금 샀습니다. 동그랑땡은 손주가 한 입에 먹기 좋게 작게 빚었습니다. 장조림은 질기지 않게 오래 끓였고 열무김치는 너무 맵지 않게 담갔습니다. 다 만든 반찬을 작은 통에 나눠 담으며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손주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받아갈 때마다 정말 고마운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살았어요. 이거 없으면 저희 집 밥상 안 돌아가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장조림 조금만 더 가능할까요? 손주가 동그랑땡을 또 찾네요. 김치도 어머님 거 아니면 안 먹어요.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도 있었고 손목이 욱신거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먹는다는 말 앞에서는 자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가져갈 때마다 사진을 꼭 찍었습니다. 처음엔 손주 먹는 모습을 보내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먹는 사진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늘 반찬통이 가득한 식탁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들이 저를 고마운 사람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반찬을 보내는 일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주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반찬 언제 하세요? 저희가 주말에 들를게요. 저희가 들른다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반찬을 준비해 두는 게 정해진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고 손주 키우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도 반찬 받으러 가자고 했어.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고?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반찬 있으면 반찬값 아낀대.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 걱정하다가 무심코 한 말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찬을 챙겼습니다. 동그랑땡은 따로 냉동해 두었고 장조림은 작은 통 2개로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반찬 가방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그날은 예전처럼 집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인사만 시키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통을 좀 예쁜 걸로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진 찍을 때 너무 반찬통 같아서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반찬은 반찬통에 담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맛보다 정성보다 사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건 음식이었는데 며느리가 가져가는 건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캡처를 보내준 조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공개 SNS 글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비공개는 아니었고 지역 엄마들 몇 명과 친정 쪽 지인들이 보는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그 아래 며느리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 반찬 폭탄 또 도착. 안 받으면 삐지고 받으면 냉장고 자리 차지. 효도는 며느리만 해야 하는 줄 아는지.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 반찬을 부탁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반찬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손주가 잘 먹는다고 더 해달라고 한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글 속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아팠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진짜 피곤하겠다. 반찬도 폭력이 될 수 있죠. 생색 내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며느리가 또 다른 캡처를 보냈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사진 속에는 낯익은 반찬들이 다른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만 바뀌었을 뿐 음식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동그랑땡 모양도 같고 열무김치 색도 같았습니다. 제가 장조림 위에 올려둔 꽈리고추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이라 직접 준비한 반찬들. 별건 아니지만 엄마가 맛있게 드셔서 뿌듯. 같은 반찬이었습니다. 같은 손에서 나온 음식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어머니 괴롭힘, 한쪽에서는 며느리의 정성.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요. 저는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부터 내면 또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말을 바꾸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조카 며느리에게 캡처 원본을 부탁했습니다. 게시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며느리의 문자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어머님, 동그랑땡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장조림 너무 잘 먹어요. 손주가 어머님 반찬만 찾아요. 이번 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자는 많았습니다. 부탁한 것도 며느리였고 고맙다고 한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 옆 서랍에서 반찬 재료 영수증도 꺼냈습니다. 손주 먹일 거라며 일부러 좋은 재료를 샀던 날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에 반찬 조금 가능하세요? 손주가 또 할머니 동그랑땡 먹고 싶대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다. 며느리 목소리가 바로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손주가 기다리는데. 저는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속 캡처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반찬 폭탄. 엄마 생신이라 직접 준비한 반찬.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낸 반찬이 너한테 폭탄이었다면 이제 그만 보내는 게 맞겠지.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잖니, 네가 올린 글. 며느리는 처음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글이요? 저 그런 거 올린 적 없는데요.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했다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차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올린 반찬 사진, 시어머니 반찬 폭탄이라고 쓴 글, 그리고 내 친정엄마 생신상이라고 올린 사진.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농담. 사람 마음을 깎아내리는 말은 늘 그렇게 포장되었습니다. 농담으로 나를 그런 시어머니로 만들었니? 며느리는 바로 억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제가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반찬 받으면 정리해야 하고 냉장고도 비워야 하고.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생신상에는 올렸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네가 직접 준비한 반찬이라고 했더라. 내가 만든 음식으로 너는 효녀가 되고 나는 부담 주는 시어머니가 됐더구나. 며느리는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들한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미 사람들한테 올린 일이잖니. 그 뒤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기분 푸세요. 반찬 이야기는 가족들 앞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에게 말하기도 전에 일이 먼저 터졌습니다. 며느리의 글 댓글창에 누군가가 글을 남긴 겁니다. 이 반찬, 지난번에 직접 만드셨다고 올린 그 반찬 아닌가요? 시어머니 반찬 폭탄이라더니 왜 친정 생신상에는 직접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그 댓글 하나가 며느리가 만든 두 얼굴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열어버렸습니다. 댓글은 금방 더 달렸습니다. 저 동그랑땡 사진 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 엄마 생신상이라고 올린 거랑 똑같은데요? 그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였어요? 며느리는 급히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캡처를 했고 그 캡처는 지역 엄마들 단톡방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그 계정에서 살림 잘하는 엄마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 도시락 사진도 올렸고 친정엄마 생신상 사진도 올렸고 가끔은 반찬 주문을 묻는 댓글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판매는 안 해요. 주변에서 자꾸 부탁하시긴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찬을 욕하면서도 그 반찬 사진으로 자기 손맛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저는 말없이 캡처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부탁한 문자, 고맙다고 보낸 문자, 반찬 폭탄이라고 쓴 글, 친정엄마 생신상이라고 올린 사진. 아들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제 마음만 다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정성을 이용해 여러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고마운 며느리, SNS에서는 고통받는 며느리, 친정 앞에서는 효녀, 동네 엄마들 앞에서는 살림 잘하는 사람. 그 모든 얼굴에 제가 만든 반찬이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일이 너무 커졌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네가 올린 그대로 보고 있는 거다. 그 뒤로 며느리는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그 계정을 닫았습니다. 반찬 사진도 사라졌고 친정엄마 생신상 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볼 사람은 다 본 뒤였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말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반찬 욕하더니 그걸 자기 반찬처럼 올린 사람. 직접 만든 척하더니 다 받은 거였대. 며느리가 공들여 만들던 살림 잘하는 이미지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친정엄마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엄마에게도 제가 만든 반찬을 자기가 직접 준비한 것처럼 말해왔던 겁니다. 그 뒤 며느리는 한동안 친정에도 반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힘든 마음을 장난처럼 쓴 건데 일이 커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일이 커진 게 아니야. 네가 작게 본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반찬은 네 이야기에 쓰지 마라. 불쌍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을 때도, 효녀로 보이고 싶을 때도, 살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아픈 날 억지로 고기를 다지지 않았고 무릎이 아픈 날 시장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가 직접 놀러오면 그 자리에서 해주었습니다. 동그랑땡도 굽고 장조림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손주는 따뜻할 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정성은 고마움을 아는 자리에서 나눠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제 반찬으로 누구 앞에서도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며느리인 척하지도 못했습니다. 살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정성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 정성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